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한다. 즉 이 얘기는 사실은 완전히 한국을 겨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노예계약 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야 돼. 우리는 미국 보조금 받으면 안 돼. 미국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지원법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로 힘든 과정에 2월 23일인가 반도체 지원법 내용이 발표됐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이제 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럴까? 그러니까는 우선 2021년에 고객 정보를 요구를 했어요. 네.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파는 반도체 업체들은 고객 정보를 내놔라. 그랬고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완전히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이런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적정 수익 이외의 초과 이익은 환수를 하겠다. 이게 보조금의 75%까지 환수를 하겠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어떻게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힌데 이건 완전히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발상이에요. 그간 장사해서 너무 이익 많이 보지 말고 이익 본 거는 미국 정부에 이제 토해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좀 보존다거나 이런 경영권 노골적인 침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저거 하려면 주변 커뮤니티나 관련 단체에 기술 인재도 양성해라라고 짐을 덧붙여줬고 그 다음에 안보를 내세워서 그 반도체 공장의 시설 접근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장은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모든 게 그 기밀에 속할 만큼 아주 그 델리케이트한 곳인데 거기를 들어가서 직접 보겠다는 얘기는 관련 기술의 노출이나 기술의 유출을 유도하는 행위거든요. 네. 이것도 상식적으로 정말 생각하기 힘든 요소인데 게다가 뭐를 요구하냐면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박았어요. 즉 이 얘기는 사실은 완전히 한국을 겨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만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없어요. 아, TSMC. 예. 우리만 삼성전자나 그 SK그룹이 중국에서 우리 반도체 한 40% 이상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완전히 우리 한국 기업을 겨냥한 건데 과연 이 법이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우방이라고 일컫는 한국을 너무 쉽게 너무 만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종의 노예계약 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 자진 반납해라라고 요구하는 거나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즉 한마디로 강탈하겠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 이제까지 일부 사람들을 생각하기는 그래 그냥 자기네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주는 대가로 이런 정도는 해줘. 근데 그게 좀 과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냥 우리 산업을 그냥 미국에다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냥 저쪽에서 뺏겠다는 거예요. 왜 우선 과거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사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여기에 우리 한국 기업을 포함시키려고 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로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한국 반도체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이 41%가 넘어요. 네.
게다가 홍콩이 21% 가깝습니다. 즉 네. 홍콩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국 중국이죠. 본토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의 62%가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중국 수출 통제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생각보다는 시장이 크지 않아요. 우리 반도체 수출의 7.7%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양이에요. 그럼 7.7%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62%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우리 한국 수출의 생명줄인데 이거를 미국이 함부로 결정하게 놔두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이런 거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진영 논리나 이 신냉전 시대에 휩쓸려 들어가서 마치 미국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다. 이걸 그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자,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붕괴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정말 한 10여 년간 집요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보죠. 1980년대 들어 일본 기업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 50대 기업 중에, 특히 10대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8개가 들어있어요. 10대 기업 중에. 압도적이네요. 예. 그리고 50대 기업 중에서는 33개가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일본판이었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과 유럽이 이때는 상당히 긴장했어요. 바짝 긴장했어요. 이러다가는 일본 기업들한테 다 먹히겠구나. 그래서 이때 일본의 반도체가 세계 최강이었었는데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이때부터 두드려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들어서 우선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본의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우월했어요. 수율 면에서 미국이 한 50% 건질 때 일본은 한 80%를 올렸고 가격 면에서도 미국 반도체보다 10% 이상 쌌어요. 그러니까 품질 좋겠다, 가격 좋겠다 하니까는 일본이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완전히 일본 손에 넘어가면 기술 패권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무너지겠다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죠. 1983년 들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허 침해를 받았다고 일본 기업들을 소송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진행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일본한테 품질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리니까 이때 인텔은 방향 전환을 해요. 그래서 당시 메모리 반도체에서 철수하고 CPU,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리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1985년 6월에 반도체 산업협회를 앞세워서 미국의 무역대표부에 청원을 합니다. 즉 일본이 저렇게 가격이 싼 거는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서 반도체 산업을 보호무역 산업으로 육성했기 때문이니까 이거는 은폐한 거다.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 덤핑 수출을 좀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열흘 뒤에 마이크로 반도체 회사가 도시바나 히타치 등 일본의 7개 반도체사를 덤핑 혐의로 무역대표부에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인텔이나 AMD나 내셔널 세미콘덕터들이 이 덤핑 제소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들을 옥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 정부가 발벗고 나서요. 즉 상무부가 나서서 직권조사를 발동해.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 청원하거나 제소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슈퍼 301조라는 아주 가공할 보복 관세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위협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고관세를 때리면서 보복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막 전자제품 같은데 당시 일본의 전자제품이 막 휩쓸었을 텐데 막 100%씩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301조는 정말 그 공포의 어떤 그러한 그쵸. 법이었어요. 게다가 일본의 환율이 싸기 때문에 저런 짓이 벌어진다라고 그래서 1985년 9월에는 미국 정부가 플라자 합의, 즉 일본과 서독이나 주요 5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을 모아서 미국이 이렇게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이유는 당신네들 통화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서들 절상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복 관세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일본 엔화의 절상을 요구를 하죠. 게다가 이러한 압박을 통해서 1986년 7월에 일본이 아주 굴욕적인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표준을 미국 표준에 맞추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즉 기술 종속을 강요해요. 일본의 반도체를 미국 표준에 맞춤으로써 미국 시스템에 맞춰라. 그리고 외국산 반도체 수입을 10%에서 20%로 늘려라. 이거는 한마디로 미국 반도체 수입을 앞으로 20%까지 확대하라라고 직접적인 압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그간 싸게 팔아오던 반도체 덤핑 수출을 중단해라라고 이 세 가지 조건에 일본이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덤핑 수출이 중단됐다는 건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미국에 수출을 늘리지 못하는 걸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를 오히려 20% 수입을 해줘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반도체 기업들로서는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봐야 팔 데가 없어. 네. 미국 시장은 닫혔고 그다음에 오히려 일본에서 쓰이는 것조차 미국에서 더 수입을 늘려야 되니까 그 결과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서 손을 띱니다. 이제는 연구개발에서 새로운 제품 만들어도 팔 데도 없고 이제 오히려 미국 반도체를 더 많이 수입해서 써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기본적으로 사실은 일본 반도체의 그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에는 실제로 공포의 슈퍼 301조를 발동을 해.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그 미국 수출도 그 억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을 감시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1991년에는 2차 반도체 협정을 맺어요.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996년에 3차 협정을 맺음으로써 상황을 이제 종결시키는데, 즉 이 기간 거의 15년 동안을 정말 집요하게 단계적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을 박살내므로써 세계 최강이었던 반도체 강국이 완전히 거덜이 납니다. 일단 어느 정도 거덜이 나냐면 1990년도만 하더라도 세계 반도체 10대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이 6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2020년에 들어와서는 한 개도 없이 전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건 일본의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반도체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반도체를 사용하는 다른 기기들, 전자제품이나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다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의 제조업이 아주 하향세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그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린 과정을 보면 당시 세계 최강인 일본의 세계 점유율이 70%에 육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10%대로 아주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그리고 그 빈틈을 우리 한국의 반도체가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 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실은 그간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이 각광을 받았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는 어떤 제조업 수준으로 전락했다라고 봤는데 이게 AI가 나오고 데이터 시대가 다시 오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가치가 최근 들어서 재조명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 이게 그냥 예전에 생각했던 그러한 그 D램이나 낸드가 아니구나. 이게 앞으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나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이게 뒷받침을 해줘야 데이터 시대가 만개되고 AI 시장이나 자율주행 시장이나 이런 게 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 그냥 단순히 생각했던 이제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다시 미국이 가져가야겠다라고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 한국을 정전준해서 겨냥한 겁니다. 이건 대만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반도체 지원법이. 예, 반도체 지원법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반도체 지원법은 그냥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교수님 의견으로는 강탈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근데 강탈이라는 단어는 제가 좀 과격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세계 1위가 되겠다. 즉 한국 시장을 능가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해요. 그 얘기는 미국 기업을 키워주겠다. 예. 이걸 바탕으로 우선은 해서. 한국 기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다시 키우고 그 다음에는 하여튼 기술이나 이런 것도 자기네들 힘으로 이제 뛰어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하긴 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 또 인력들도 계속 채용하면서 숙련공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 인재 양성을 요구하는 거는 관련 커뮤니티나 주변 학교에도 기술 인재를 키워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받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이걸 전면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어떤 전방위적 기술 육성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우선 미국이 지금 시비 거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자기들의 원천 기술을 갖다 쓰는 거 아니냐. 그들의 원천 기술을 쓰는 거는 절대 중국에 팔 수도 없고 그걸 빌미로 이제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원천 기술도 우리 힘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거를 만들어야 되고 소재 시장이나 장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설계 기술도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방안의 하나로서는 지금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 등의 관련 스타트업 같은 거를 인수를 하고 이거를 민간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의 어떤 수직 계열, 수평 시스템, 어떤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과거에는 일본, 최근에는 중국을 지나서 이제는 우방국인 우리한테도 그들이 예봉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도 국가 지식재산 보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칼자루가 다행히 우리한테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D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유율이 세계 71% 정도 되고 낸드 플래시도 거의 46% 과반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콩나라 판나라 하는데 그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미국의 본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도 미국이 저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항해서 우리 경제안보 법안을 발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지식재산의 해외 유출 방지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미 의회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이제는 미국이 뭐를 하자는지 그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망설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미국의 이번 반도체 지원법은 그러니까 길게 봐서 한국의 모든 그 산업과 그 경쟁력과 기술과 이것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의도의 첫 번째 시작점이다. 이걸로 보시는 걸로. 그렇죠. 사실은 반도체가 사실은 우리 거의 다야. 반도체로 인해서 우리 전자제품도 있고 다른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를 가져가겠다는 건 이거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반도체 업체도 정말 초격차를 더 벌려서 마이크론 같은 데를 완전히 따돌려야 돼. 지금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호혜 상황에서 나가려고 했던 그 전략을 이제는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독점적으로 기술의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이거 협상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뭐 대표를 파견하고 그거를 외교 무대에 끌어올리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다시 봐야 돼. 처음부터. 우리가 일본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시작한 게 2021년이니까 이제 2년 지난 건데 네. 미국이 일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일본 반도체를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이번 2월 23일 날 이 반도체 지원법 내용을 발표하면서 그 러먼도 상무장관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유일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어요. 네. 즉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 힘으로 뛰어넘기 힘드니까는 오히려 우리 삼성전자나 SK를 미국 시장에 데려가서 보조금 몇 푼 주면서 그거를 다 뜯어내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62%, 63%가 전부 중국으로 수출되는 건데 맞아요. 그럼 미국 시장에 간다고 해서 새로운 시장이 그만큼 열릴 것이냐 예. 요거에 대한 거를 기업들도 잘 따져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미국 시장은 우리한테 비중이 7.7%뿐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호적으로 우리가 사실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아주 이렇게 옥죄려고 들고 뭐든지 다 빼가려고 드는 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보조금 받으면 안 돼. 미국 보조금 신청하면 안 됩니다. 지금 5년간 그들이 390억 불을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거거든. 즉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설비 투자하면 그 투자한 비용의 한 5% 내지 한 15% 정도를 그 보조금으로 주고 그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이렇게 독소조항을 이행하게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응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데가 연간 순이익이 350억 달러인데 이 보조금 몇십억 달러를 받겠다고 우리 삼성의 기술을 다 남겨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서 협상하고 조율해서 몇 가지 독소조항을 좀 마일드하게 고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아예 우리는 강경하게 거부. 그래서 원칙을 천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무역이 정치에 종속돼서는 안 돼.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정경 분리의 선언을 해야 돼. 정치와 경제는 따로 가야 되는 거다. 정치로 우리 무역과 경제를 옆구리로 들지 마라. 그래서 보조금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차제에 반도체 지원법 자체를 거부하고 더 강경하게 나가면 미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왕 마련한 토지는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차제에 단호한 한국의 입장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경제 주권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차제에 당당하게 이 정경 분리를 선언해야 돼. 그래서 미국으로서 뜨거를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자주적인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무역과 경제 문제에 관한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신냉전 체제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모든 거를 우리 시각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설립돼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그 본의를 알았기 때문에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희생양이 되지 말아야 돼.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 그리고 외교도 이제는 자주 외교, 그 동등 외교 이거를 확립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 당당하게 필요한 부분은 맞서야 돼.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할 말을 하는 이러한 당당한 자세가 요청되는데 그게 이번에 오히려 반도체 지원법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가 이제 우리는 이거를 빌미로 너네 속내가 이랬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겠어. 이걸 이제 강경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정경 분리를 얘기하신다는 거는 저도 좀 동의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압박을 할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분명히 그 일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미국이 무기를 한국에 팔아먹을 때의 순서가 대북 관계에서 뭔가 긴장도를 높이고 여기에서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그냥 뭔가 공포 분위기를 만들든가 긴장 분위기를 하면서 결국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남북 관계를 활용하는 이런 것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통상본부장 미국에 파견해서 뭐 협상한다, 조율한다 하는데 그러한 시각으로 대처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다음 달 뭐 윤 대통령 미국 가서 바이든하고 만나서 이거를 어떤 협상 테이블을 차제에 이거는 의회가 나서고 국민들이 나서고 해서 강하게 이번에는 되받아쳐야 돼요. 우리는 협상 이런 주제가 아니다. 네, 이걸 가지고 협상할 마음이 없고 우리는 미국의 차제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들어간다라고 딱 못 박아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이게 정치가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마 나올 게 뭔 소리야? 이거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줄 서지 않으면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번에 그걸 못하면 앞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를 벗어버리고 정치가 아니라 그냥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과 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치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국회도 나서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홍익희 교수님의 의견, 우리 가족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또 하여튼 요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다뤄야 될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저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단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그냥 미국의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좀 망가지는 또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 긴장감 이것이 좀 들어오긴 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